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은 인간의 양면적 모습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동안 충돌한다. 신우이가 너무 얄미워 한 방 날리고 싶지만 이성의 목소리가 겨우 말린다. 이성신승.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살을 빼겠노라 결심하지만 결국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고 만다. 밥도 좀 말아서. 본능 압승.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펼친 이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다. 양면적 모습을 언급하는 이유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특히 지금까지의 행복 연구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에만 너무 몰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관점으로 그려진 행복의 청사진에는 정작 결정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대로 쉽게 바뀌지도 않지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간 사과.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 표면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세포를 흥분시키고 이 신경 반응을 뇌에서 합성해 빨갛다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빨간색이 사과 자체에 묻어 있다면 사과는 항상 빨갛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인 내 친구에게 사과는 빨갛게 보인 적이 없다. 즉,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빨강이라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사과? 아니다. 외부의 자극을 합성해 빨강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의 주인, 즉 경험자, 그리고 그의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용돈을 받고 즐거워할 때 느끼는 행복 역시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의 빨간색처럼 행복감도 뇌에서 합성된 경험이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들을 흥분시켜 좋다는 일시적 경험을 합성해내는 것이다. 돈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색깔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경험이 행복이다. 어쨌든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왜, 언제 뇌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뇌의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의 유전자에 박힌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인지, 그의 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연장인지.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뇌의 대표적인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보자. 혹시 그 중요성이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분명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 숙고할 수 있기에 어제의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책도 사서 읽어본다.
그러나 무엇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어떤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일까? 우리보다 지구에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온 악어. TV에서 보면 녀석들은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 도무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표정이 아니다. 인간 사회 못지않은 복잡한 위계 구조를 유지하며 심지어 곰팡이 농장까지 운영하는 놀라운 개미들. 그들도 생각이란 건 하지 않는다.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그중 반장 철새가 달력의 출발일을 큰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는 것도 아니다. 새의 뇌는 눈에 닿는 일조량과 햇빛의 미세한 각도 변화를 감지해 이동 시기를 본능적으로 결정한다. 즉, 의식적인 생각은 생명 유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호흡, 소화, 혈액순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의 모든 생리적 기능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 호흡을 몇 차례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 심장은 뛰었고 숨을 쉬었다. 우리의 생명을 꾸려나가는 수많은 기능은 자동으로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우리 의식 밖에서 돌아가고 있다. 마치 나의 손발이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요약하자면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의 경험들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아니다. 최근 많은 학자가 의식적 사고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하는 모습을 인간의 대표적 특성으로 꼽는다. 왜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이토록 숭배하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페르시아 왕들은 패전보를 전해 들고 온 병사를 처형했다고 한다. 단지 왕의 눈에 보였다는 죄 아닌 죄로 전령병은 패전의 책임을 과하게 뒤집어 썼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과 우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왕은 패전의 이유가 전령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는다. 큰 오해다. 사실 일상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은 의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레몬향을 맡으면 사람이 갑자기 청결에 신경을 쓰게 된다. 세척제에 주로 레몬향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서 이 둘은 연결된다. 두 사건이 연합되는 경우 하나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연결된 거리도 함께 활성화된다. 이 과정이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레몬차를 마시던 엄마가 갑자기 걸레를 찾는다고 하자. 왜 그러냐고 딸이 물으면 엄마는 의식 수준에 떠오르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저녁에 오시는 손님이 먼지 알레르기가 있으시대. 레몬 얘기는 절대 안 나온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엄마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말을 덧붙일지도 모른다. 너희 엄마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야. 어쩌면 세상 모든 엄마들은 이렇게 현명하지. 착각은 이런 시트콤 같은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 훨씬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도 일어난다. 가령 배우자 선택. 지난번에 선본 남자가 싫은 이유? 담배를 피워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담배라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만든 사후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진짜 이유는 훨씬 원초적일 수 있다. 그의 묘한 채취라든지 쉬지 않고 깜빡이던 눈. 왠지 아니다 이 사람. 만난 지 3분 만에 내린 동물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은 뇌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는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던 중 그가 피우던 담배가 떠오른다. 담배 피우는 남자, 돈 낭비, 건강 마이너스, 백해 무익한 인간.
한 달 뒤 그 남자가 담배를 끊고 전화했다고 치자. 그래도 당연히 노다. 남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푸념을 늘어놓을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라고. 그럴 수밖에. 그녀도 자신을 모른다.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팀 밀스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식은 아주 한정된 용량의 값비싼 자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어머니의 생일 같은 것. 우리의 머리에 떠다니는 생각은 쉽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 행동의 주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페르시아 왕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령병이지만 그가 패전의 진짜 이유는 아닌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오해를 하면 인간을 그저 생각하는 단백질 덩어리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문제도 생각이라는 아주 좁은 테두리 안에서 논하게 되고 결국 행복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게 된다.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동물적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중요한 기능이다. 이 능력 덕분에 먹고 싶어도 참고 자고 싶어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지금이 아닌 먼 훗날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통제된 행위가 본능적 욕구보다 무조건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 고갱의 그림에 심취하는 것이 먹고 자고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행위인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오랜 교육을 통해 학습된 잣대로 본다면 우리의 동물적인 모습보다 합리적 측면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불변의 사실이 아니고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의견일 뿐이다. 그것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프랑스인에게는 한국인이 게를 먹는다는 사실이 놀랍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달팽이 요리가 거북하다. 가치가 아닌 생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의 본능적 모습을 힘센 말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이성을 말 위에 올라탄 기수라고 하자. 야생의 말들이 생존을 목표로 달릴 때 기수가 탄 말이 혼자 달리는 말보다 반드시 더 유리할까? 혹시 기수가 도리어 방해되는 경우는 없을까? 동물은 항상 본능대로 움직인다. 인간의 경우는 생사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이성적이 될까 아니면 더 본능적인 모습이 뛰어나올까? 이성적 통제가 항상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면 극도의 위험에 놓인 인간은 더욱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977년 스페인령 캐너리 군도의 작은 섬에서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가 일어났다. 미국의 페남과 네덜란드의 KLM 항공사의 747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해 583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였다. 하지만 600명에 가까운 사상자까지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다. 충돌은 상공이 아닌 활주로에서 일어났고 기체는 충돌 후 수십 분이 지난 뒤 폭발했다. 비행기에서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왜? 사고 조사 보고서를 주목해보자. 화염에 휩싸인 기체 안에서 사람들이 취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탈출구를 찾아 뛰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승객은 정반대로 했다. 충돌 후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말 그대로 언다고 표현한다. 포식자 앞에서 일시적으로 얼어버리는 것이 동물의 본능 중 하나다. 유구한 시간 동안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이 습성 때문에 이날은 불필요하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인간은 더 동물스러워진다. 항상 식량난에 시달렸던 인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양을 몸에 비축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지방이나 당분이 있는 음식으로.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들에게 초콜릿과 지방은 무서운 유혹이다.
입에서 당기는 본능의 힘을 막기에 이성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다. 이 오랜 습성 때문에 현대인은 성인병과 비만에 시달리지만 그 버릇 덕분에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환경 조건이 열악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찾는지를 관찰했다. 한 곳에는 생존과 관련된 단어들이 쓰인 포스터를 실험실 벽에 붙여놓았고 다른 곳에는 중립적인 내용의 포스터를 걸어놓았다. 그 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신제품 초콜릿의 맛과 바삭함을 평가하도록 했다. 두 초콜릿의 유일한 차이는 칼로리 양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연구의 진짜 목적은 생존과 중립 조건의 참가자들이 칼로리 양이 다른 두 초콜릿을 각각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생존 위협 조건에서는 높은 칼로리의 초콜릿이 낮은 칼로리의 초콜릿보다 더 많이 섭취되었지만 중립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참가자들은 벽에 걸린 포스터와 자신의 초콜릿 섭취 행위와의 연관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험 종료 후 모든 사실을 설명해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가 원래 초콜릿을 너무 좋아한다는 등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처럼 생존 위협이 커질수록 인간도 본능적인 모습으로 회귀한다. 영양 비축을 위해 칼로리가 높은 초콜릿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은 분명 인간의 탁월한 능력 중 하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모습도 아니고 그 역할이 생각만큼 절대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의식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항상 좌우한다고 착각한다. 이성적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행복을 이해하는 데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 보다 중요한 원인을 못 보게 만들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주술사의 현란한 기우제 춤 때문에 비가 온다고 믿었다. 춤은 눈에 띄지만 비의 원인은 아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단비를 행복이라고 하자. 이 비가 언제, 왜 내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습도나 풍향 같은 자연 요인들을 이해해야 한다. 주술사의 춤이나 기우제 음식 같은 가시적인 것에 현혹되어서는 행복의 본질을 볼 수 없다.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인간의 이성적 사고 대 동물적 본능.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성의 역할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다. 역으로 본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과소평가하며 산다. 이것이 다음에 다룰 내용이다. 행복에 대한 책에서 왜 이성이나 본능 같은 주제를 굳이 다루느냐고? 이런 비유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 행복을 소리라고 한다면 이 소리를 만드는 악기는 인간의 뇌다. 이 악기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행복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이 악기의 주인, 즉 인간에 대한 심층적 파악이 필요하다. 생각은 그의 모습 중 아주 작은 일부다. 그는 보면 볼수록 동물스럽다.